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이제 시험 우리 얼마 안 남았죠.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걸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본서나 요약서가 됐든 또는 인강이 됐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로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취약했던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존에 하고 계시는 그 공부 일정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빼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간에는 이제 공부 시간이 좀 플러스 되는 거죠. 기존 일정에 있는 시간을 떼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정은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시간을 확보하셔서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1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두 개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에 있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유언, 동산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3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2번에 있는 유언에 있는 증여는 유증이라고 해서 그냥 증여는 계약이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는 단독행위입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획서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가 되죠. 5번에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 이것도 상대방이 무권대리나 본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역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다 단독행위고 4번만 계약이 되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42번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 양수인, 제2 매수인이죠. 양도인의 배임 행위 적극가담.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제2 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가담하게 되면 이거 반사의 질서에 무효가 된다 그랬죠. 3번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꼭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란 증여를 했다가 일단 줬다가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 도로 뺏는 이런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첩관계를 종료시키고 싶어도 종료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할 때 그 해제 조건 자체가 불법 조건이 되죠. 이런 불법 조건의 경우에 우리 민법이 150조 1항에서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사의 질서가 될 것이고요. 4번에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사람으로 치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찰이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입니다. 5번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소송을 도와주고 승소를 조건으로 해서 뭔가를 받기로 하면요. 요거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면서 and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인 동시에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여기 되겠죠. 다수의 세입자 입주권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 질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도 사실은 유효하죠. 이게 단속 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거나 또 분양계약 그 이전에 아파트 입주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의 질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3번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에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상대방과 통정한 비진위 표시.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어느 일방의 비진위 표시가 있고 상대방의 합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이 허위 표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매매, 그렇죠. 이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허위 표시.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허위 표시에 관해서 판례 하나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한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을의 이름으로 갑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이때요, 을은 은행과 대출 약정을 할 텐데 이 대출 약정은 비진의 표시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어서 유효하죠. 즉 을이 명의를 빌려준 을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건 비진의 표시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에요. 다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때 그러한 사실을 은행이 알면서 플러스 양해, 요게 나오면 요때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을 볼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준다, 이런 말 나오면 이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없으면 대출 약정은 유효고 명의를 빌려준 자가 주채무자.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이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돼서 을은 주채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을 보니까 은행이 동일인 여신 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 주채무자 갑이 아닌 을과의 사이에 을을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허위 표시가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유효합니다. 2번 허위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죠.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누구도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2번 과실 유무는 따질 것이 아니다. 3번 허위 표시로 만들어진 채권. 허위 표시로 만들어진 채권이란 가짜 채권이겠죠. 이 가짜 채권을 진짜인 줄 알고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도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4번 보호되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된다는 건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무효 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는 건 하나의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될 수 있고 취소 사유도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 허위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에 해당되면 무효가 된다. 이런 표현들 다 옳은 지문이라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오는 109조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and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버리면 예컨대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만약에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이 상대방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이행 준비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느닷없이 갑이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이 손해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크죠. 이때 이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를 표시하고 and 그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이 갑이 취소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 손해배상 의무 없다.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 및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사실 모두 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즉 손해입은 사람은 차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금융기관이 예컨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신용도 채무자의 신용이 좋다 나쁘다 이 채무자의 신용도를 착오해서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금융기관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럴 때요 신용보증기금의 금융기관이죠. 신용보증기금도 채무자 신용도 착오 요거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통 금융기관하고 보증계약을 하죠.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서는 채무자를 거쳐서 금융기관에 제출이 됨으로써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런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중요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러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도를 착오한 것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와 체결한 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자력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3번은 매수인이 목적으로 시가보다 고액으로 매수했다. 원래 시가가 얼마인지를 확인 조사해야 되는 사람 매수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시가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지 않아서 시가에 대해서 착오를 한 경우 이걸 이유로 중요 부분이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착오 같은 것들 면적 착오 같은 것들 소유자 착오 같은 것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착오한 경우 이런 것들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된 경우 요런 말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또 하나가 보증인이 채무를 보증을 설 때 채무자의 채무가 소비대차 채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했더니 구상금 채무더라. 이런 것들은 판례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3번 취소할 수 있다. X 못합니다. 4번은 경계착오라고 해서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침범했다는 착오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때 이 경계 침범에 관한 착오는 동기 착오에 불과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한 요구에서 이런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유발된 동기 착오로 가게 되고요. 일단 유발된 동기 착오는 착오가 되면서 중요 부분이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은 갑이 채무자란이 채무자가 기재되어 있을 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채무자가 을로 착각을 하고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왔더니 채무자가 병이더라. 이렇게 사람의 동일성 착오한 거예요. 갑인 줄 알았는데 을이더라. 이런 것들이 사람의 동일성 착오예요. 이런 사람의 동일성 착오는 중요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5번은 갑은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자 전원주택 뭐뭐를 하기 위하여 라는 말로 이게 동기예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고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라면 그건 동기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동기인데 을에게 알리고 동기가 표시가 됐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알려졌고 원래 동기는 착오가 아니지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유발된 경우는 착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동기가 지금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졌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는 관련 법규상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뭐예요?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되어 알려졌으니까 착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을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나 갑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자,
자, 갑의 경우에는요. 을의 경우에는 갑이 지금 착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침묵, 부작위한 기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가 표시되어 알려진 동기의 착오가 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을은 관련 법규상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매도인이 이거 알고 있다면 알려줘야 되죠. 갑의 착오를 제거를 해줘야 되죠. 신의식상. 그런데 말을 안 했으니까 부작위 침묵에 의한 기망이니까 결국 갑은 착오 취소도 할 수 있고 사기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46번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을 틀린 것은 1.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고 다만 본인의 취인 여부에 따라서 확정적 유효가 되거나 확정적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되죠. 자, 1번 무권대리행의 취인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죠. 무권대리행의 취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이 그 행위의 효과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겠다는 단독의 의사표시 이렇게 됩니다. 2번 이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상승 이렇게 외시자 그랬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 예컨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추인의 효과는 발생을 하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2번 추인은 무권대리인 그 상대방 누구에게 해도 무방하고 3번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방법으로 합니다. 4번은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서 작성된 공정증서 중 집행인락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집행인락이라는 것은 강제 집행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채무자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인락이 있으면요. 소송 제기하지 않고 이 집행인락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 경매를 내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소송을 통한 승소 판결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어음 같은 거 공증을 받으면 집행권원 되고요.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내 목적물에 대해서 내 소유물에 대해서 경매를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집행인락 집행을 하는 것을 오케이 하겠다라는 그 인락을 공정증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집행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인락의 공정증서를 채무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무권대리인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죠. 그렇죠? 집행인락을 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채무자의 대리인이 그 집행인락을 할 집행인락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는 그 대리인이 했으니까 무권대리예요. 이거를 본인인 채무자가 추인을 할 때 이 무권대리 행위가 공정증서로 작성이 됐으니까 그걸 추인하는 것도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하라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방법도 공정증서, 공증을 통해서 하라. 여기 우리 판례니까 따로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불문하고 방식도 제한이 없어요. 분류식이에요. 다만 이제 요 경우가 약간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집행인락, 무권대리인이 한 집행인락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면 이걸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도 그 무권대리 행위의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그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 자,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죠.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의 통지, 상대방 선악을 불문, 본인에게 최고, 무권대리인에겐 최고할 수 없다. 자, 최고받은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47번은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뭐였어요? 표현대리죠. 자, 표현대리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강경할 수 없다. 세 번째, 소송에서 유권대리만을 주장하는 경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라든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든가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하게 되죠. 1번을 보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회사 임직원과 투자자 사이에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권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따라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2번은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인 것 아닌 것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닌 것만 두 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단순한 사실행위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 이렇게 나오면 기본대리권이 됩니다. 단순한 사실행위 이렇게만 나오면 기본대리권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교회 대표자로 나오거나 비법인 사단 대표자 이렇게 나오거나 다 기본대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공법상 행위대리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된다. 그래야 되죠. 3번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는데 그 표현대리인이 소멸해버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버리면 126조 이것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번은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인데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란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여한 것처럼 표시하는 그래서 실제로 대리권을 준 적은 없는 이런 걸 대리권 수여 표시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수여 표시에 해당되는 게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묵인, 승낙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대리권 수여 표시다 그랬습니다. 4번, 5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유권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 48번 무효와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거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행위 당시 존재했던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따위를 이유로 취소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 이걸 취소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 무효와 취소는 모두 다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률행위가 부존재,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무효나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취소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연결되는 건데요. 각과세 가장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을에게. 가장매매 무효고 등기가 무효죠. 근데 얘네 둘이 나중에 이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추인을 해요.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139조에서 새로운 유효한 행위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장래효라 그랬어요. 장래효니까 이렇게 추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를 유용을 할 텐데 당연히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이 등기가 소급해서 유효가 될 리는 없죠. 그래서 2번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고 해야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장래효입니다. 3번은 무효행위 전환관에서 우리 판례가
가족법상 행위, 보통 민법상, 재산상 법률 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되는데 무효행위 전환만큼은 인정한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혼인 중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비밀증서 유언으로 무효인데 요거를 자필증서 유언으로, 이런 것들은 무효행위 전환을, 가족법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가족법상 행위들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전환, 혼인 중 출생신고를 인지신고로 전환, 무효인 비밀증서 유언을 유효한 자필증서 유언으로 전환, 이런 것들은 가족법상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3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인데요. 예컨대 강박을 당한 행위. 강박을 당하면 취소권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추인을 해요. 추인한다는 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 취소권을 포기할 때는 강박 상태에서 포기하면 안 되죠. 강박 상태에서 포기하면 그 포기 자체를 또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을 할 때는 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따라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강박 상태가 소멸한 상태에서 추인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됩니다. 5번은 취소를 하게 되면 양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선이라면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악이라면 이익이다 이자이자 손해까지를 배상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했을 때는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이렇게 되죠.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and 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현존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자기 자신에게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49번은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취소도 가능하죠. 다만 여기에 137조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은 전부 취소고요. 다만 예외 137조에서 요구하는 그 일부가 가분 또는 특정, 일부가 쪼개질 수 있거나 또는 특정, 요 가분은 다른 말로 분할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분 또는 측정될 수 있고 and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요게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개념이고요. 2번이 요건이고요. 3번은 그냥 기억하세요. 우리 판례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플러스 권리금 특약을 했다. 근데 그 권리금 특약이 양수인의 기망에 의해서 체결됐다.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어렵게 빡 담으세요. 4번은 갑이 지능이 떨어지는 을을 속여가지고 갑이 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고 소비대차계약, 갑의 배우자 이름으로 을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기망을 당한 을이 두 개의 계약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을 취소한 경우에도 요건 불가분이다. 소비대차 계약과 근저당 계약은.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것이다. 여기 판례의 태도예요. 갑을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과 갑의 배우자 병을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요것도 취소되고 요것도 취소됐어요. 을은 갑에게 돈을 반환해야 되고 병은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동시이행관계.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일부 취소에는 137조를 유추정한다 그랬습니다. 50번 조건기한 부관이죠. 1.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낸다. 그렇죠. 147조 1항, 2항, 3항. 정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법률의 효력을 잃는다. 3항 예외적 소급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과를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문이에요. 2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뭐죠? 149조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한 정조건부 권리는 가등기할 수 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신행위. 4번 조건 성취,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경우 기성조건. 그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다. 기정,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된다. 반면에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다. 기해, 무효가 된다. 5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 조문 그대로죠. 틀린 거 2번. 51번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추정력을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매매 같은 거, 이게 등기 원인이죠. 이걸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에 관한 사실이 등기 명의인이 입증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판 적 없다라고 등기 원인인 매매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만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1번 5. 2번 가등기하고요.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등기가 나왔다. 잘 나오는데 끝에 추정된다. 그럼 다 틀린 지문입니다. 2번 X. 3번 전 소유자가 사망한 다음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 죽은 사람이 와서 신청했네요. 원칙 추정력 깨진다. 단 전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매매와 같은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 요땐 좀 달라지죠. 전 소유자가 죽기 전에 매매를 한 상태에서 죽고 등기는 아직 안 넘겨준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효하고 추정력이 그대로 인정돼요. 그러나 아무 전제 없이 그냥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 격려된 등기 무효가 되고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이고요.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이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 등기 명의인이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될 겁니다. 5번은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 말소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말소 등기의 추정력, 즉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깨지니까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인 권리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5번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부족법 말소됐다,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왜? 말소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으니까. 말소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소멸이에요.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말소가 됐겠죠. 그런데 이게 불법 말소됐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추정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니까 반대로 해석해야죠.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지 틀린 건 1번은 뭐 무지하게 먼 거죠. 가등기 터져봐 본등기가 되면 순위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1번 O. 2번은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 요거를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르죠. 대가리 못자 대가리 묻자 써서 원시 취득자의 보존 등기를 생략한 채 승계 취득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 유효 실체 권리 관계가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3번은 등기된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245조 1항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에서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됐다. 소유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시효완성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되겠죠. 4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어때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뭐죠?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언제까지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 그랬어요. 등기를 이전하라. 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187조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이 되는 판결, 형성 판결이 아니죠? 아니니까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틀린 거 3번. 53번 물권 취득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일단 기억의 경매, 니은의 상속, 리을의 공용징수, 미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 다 등기 필요 없죠. 반면에 디귿 좀 전에 봤던 이행 판결, 비읍, 점유취득 시효 다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 필요 없는 거 4번 이렇게 있죠. 어렵지 않죠. 54번 권리 소멸.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행위에 기소.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원래 우리 민법은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인정하지 않지만 판례가 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은 인정하죠. 나아가 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1번 O. 2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지상권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냥 포기했다가는 저당권자한테 줘 터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O. 3번 점유권과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3번. 4번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보세요.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지켰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 지상권은 소멸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 경우에는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경우에는 혼동의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다. 즉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 소멸 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4번을 보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물건이 제3자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제3자 권리가 혼동된 제한 물건보다 후순위에 있을 때, 요럴 때 물건이 제3자의 권리, 요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제3자 권리도 존재하지 않고 이 목적물에 후순위 권리도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3자가 이 사람보다 후순위인 경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따라서 4번. 아니군요. 제3자 권리가 혼동된 제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요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지켰는데 그 물건에 제3자 권리가 있는데 얘가 선순위야. 얘보다 먼저 있어. 아, 그럼 당연히 이건 소멸해야죠. 좀 전에 이게 소멸하지 않는 게 두 가지였어요. 이 소멸해야 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목적물의 또 다른 제한 물건인데 그게 후순위거나, 그럴 때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목적물에 제3자 권리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요 사람보다 선순위라면 소멸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드려야 되겠네.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그 권리 자체가 제3자 권리 목적이거나 그 물건에 제3자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후순위거나, 이럴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반면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 아니고 물건에 제3자 권리가 없거나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선순위고, 그러면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X. 5번은 갑이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갑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와 관련 없이 갑 앞으로 별도로 소유권이 전등기. 우리 판례에 의하면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타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소유권 등기한 경우에도 이 가등기는 이 소유권과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5번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및 가등기타자분 본등기 청구는. 55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 202조, 203조. 기억, 선의로 추정, 권한 없는 점유 밝혀지면 곧 선의 추정은 깨진다. 아닙니다.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선의의 반대, 악의라는 거, 권한이 없다 플러스 이걸 알고 있었다, 이게 악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권한이 없다라는 게 밝혀진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죠. 권한이 없다라는 걸 점유자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기억 X. 니은 선의 점유자 판례의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고 엔드 정당한 근거까지. 디귿, 과실을 수취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리얼,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가액을 청구할 거냐 지출액을 청구할 거냐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5. 미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회복자의 손해는 배상하라. 손해는 배상하라. 그렇게 기억하셔야 했어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는 없으나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미음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니은 리을 2개. 56번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하여 병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그럼 병은 직접 점유자, 을은 간접 점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도 침해당한 거고 점유권도 침해당했으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병에 대해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얘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이죠. 점유권의 터잡은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 의한 행사니까 이 상황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병을 상대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유 병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인.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1번 갑은 점유 침탈을 이유로 을에게 노트북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2번 병은 선의 특별 승계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점유 침탈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3번 점유 침탈에 의한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제한 없다. 그리고 그 1년은 출소 기간이다. 4번 병은 노트북에 대한 선의 취득을 이유로 선의 취득하려면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선의 취득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선의 취득은 동산 소유권 취득입니다. 5번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터잡아 노트북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못한다. 할 수 있다, 을에게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7번 219조 주의토지통행권 1.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상호이용 조절의 터잡은 권리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 안 됩니다. 토지의 불법조업이잖아.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질 않아요. 2번 장래이용 미리대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번 통행지 소유자는 소극적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통로 개설 같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4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고 보상을 해야 되는 무유상 통행권을 원칙으로 한다. 5번 통행에 방해해야 되는 담장 따위는 철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58번 취득시효. 자, 1번 부동산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선의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선의무과실은 등기부 취시효. 2번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계 시시로 소급한다. 3번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죠. 자주평온 공연 10년, 자주평온 공연 선의무과실 5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번 콤마 다음에 점유가 선이며 과실 없이 기시됐다 그러면 5년이죠. 4번은요.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을은 요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앞불사 이게 무효예요. 그럼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 봐야 이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을 시작 못해요.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누굴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가 있겠죠. 예,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이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 보면 점유측 시효 완성된 경우에 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죠. 5번에 보면 어떤 부동산의 등기 명인을 달리해서 이중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이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른 이중 보존 등기.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후 보존 등기에 터잡은 등기부 측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이 틀린 집입니다. 59번의 부합. 1.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아무리 크더라도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2번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동산 소유자는 현재 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부합 당시 가액 비율.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3번 건물 임차인이 임차인 건물에 증축을 했다. 권원에 터잡아. 근데 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즉
독립성이 없다. 요게 부합이 안 되고 독립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 이론상 독립성 요게 있어야 되죠. 정당한 권한 플러스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정당한 권원에서 증축했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 부합된다. 따라서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4번 권원의 터잡아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 그럼 3번과는 반대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증축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번은 증축 당시에는 독립성이 없었는데 구조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되면 그 증축한 부분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겠죠. 당사자들 합의해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만들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죠. 60번은 총유가 있네요. 공동소유 중에 총유는 뭐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공동소유고요. 비법인 사단 구성원 공동소유 지분 따위가 존재하지 않고 분할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하라. 총유물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라. 이런 것들 기억나시면 되죠. 그리고 교회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 1번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하라.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자격을 득실 변경함으로써 득실된다. 3번, 4번, 5번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거나 비법인 사단 자신 명의로 하거나. 그래서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 명의 안 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5번 보면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총회 결의를 거쳐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60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은 우리 실전에서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답이 나오니까 지금 뭐 예상 문제집 같은 거 애매하다고 너무 고민들 안 하셔도 됩니다. 61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